네,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기획서 잠깐 보시죠. 네,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 전화번호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는 방이 있습니다. 오픈 카톡방은 오픈 카톡방 검색하셔가지고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감정평가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픈 카톡방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로 들어가 계시면 제가 번호는 2024입니다. 입장 번호는 입장 번호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있으면 아마 2024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로 가시면 이제 자료 같은 거 그쪽으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이제 3회 주 3회로 할 거고요. 중간에 저희 2차 시험이 들어가 있죠. 예, 2차 시험이 들어가 있어서 2차 시험 보고 나서 할 때 2차 시험 문제를 간단히 해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강의처럼 주 3회 화수목 할 때 목요일 날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또 11월에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9월에 원칙적으로는 9월에 할 겁니다. 9월에 이제 다시 문제집 강의를 할 겁니다. 문제집 강의를 하고 나머지 강좌가 지금 현재 하나 더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년 1월에 통합 강의를 할 겁니다. 통합 강의는 이제 행정법하고 개별법하고 한 번에 할 겁니다. 한 번에 해서 약간 심화 강의처럼 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교재는 핸드북 같은 걸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합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정규 강좌는 아니지만 판례 특강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는 이제 스터디 여러분들 하시기 전 스터디 말고 기본 강의는 행정법, 개별법, 기출 사례, 그 다음에 통합 강의, 그 다음에 판례 이렇게 5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강의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시험 있는 날은 1시 10분쯤에 오셔가지고 30분 내지 40분 정도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시는 거면 실강과 그 다음에 온천반은 제가 채점을 해드리고요. 동영상은 제가 채점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천반은 실강하고 진도가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진도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동영상은 중간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채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동영상은 어떤 분은 중간에 들으시고 어떤 분은 다 끝나고도 들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실강할 때 제가 이메일로 나눠드렸잖아요. 그렇죠? 채점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채점을 해서 이메일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2개 다.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되죠. 그래서 행정법이 한 300페이지. 이것도 280페이지네요. 이게 200페이지 해가지고 둘이 합쳐도 500페이지 안 됩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책이 너무 두꺼워서 필요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필요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 필요한 내용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은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법전이 파일로 들고 다니실 분들은 제가 파일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이 보조교재입니다. 이 책이 중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 책을 보면서 예를 들면 하자의 승계다. 그러면 이제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스크린하고
그다음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무겁진 않으시죠. 무겁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책은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특징은 이제 개별법에 특화된 강의로. 그래서 사실 이 논의를 할 때는 그 행정법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버리면 또 행정법 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강의를 할 때 이 책 가지고 살짝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다 배우셨어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교재는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주말에 이제 2차 시험이 있을 텐데 개별법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다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다 있는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책을 다 하고 나서 개별법을 다 하고 나서 2차 시험을 보게 됐는데 올해는 제가 좀 좀 뒤로 미뤄졌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 책을 쓰느라고 이 책을 작년에는 이 책으로 안 하고 작년에는 행정고시 교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평가사 시험 교재를 써달라고 그래서 이 책을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만약 원래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신다고 해도 원래 아시는 내용만 쓰셔도 뭐 수업 그 시험 시간에 그렇게 뭐 지루하진 않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충해서 진행해 드리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30점 내지 40점, 지난번에 보셨죠? 딱 그 정도 분량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게 행정법 기본 강의 할 때 모의고사 3회 받고, 두 번째는 개별법 기본 강의에서 모의고사 3회가 아니죠. 5회 받죠, 5회. 그 다음에 기출 사례를 9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을 3회에서 4회 정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통합 강의하면 거기서도 아마 3회에서 5회 정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제 강좌에서 시험을 보시면 뭐 나중에 스터디 가셔서 전혀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강하고 온천반만 제가 채점해드리고 동영상은 채점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준비는 기본적으로 이 강의, 행정법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법 강의를. 이걸 수강 안 하시고 이거부터 들으시면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기본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문자 특강하고 특히 답안 작성 방법 특강. 혹시 행정법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 없죠? 네, 기본 강의 들으셨을 때 제가 4회차에 답안 작성법 특강을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 줄에 몇 자 쓴다, 몇 칸 띄운다 이런 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원래 저희가 법이 3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법, 그 다음에 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이렇게 3개로 돼 있는데 이 보상법이 제일 중요하죠. 보상법이 가장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50, 30, 20 또는 20, 30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보상법에서는 이제 법 말고 또 하나는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 이론이 있어요. 일반 이론. 우리가 배웠죠. 이거는 행정법에서 배웠는데도 여기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보상 일반 이론, 그 다음에 보상법, 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이렇게 파트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로. 책 목차를 잠깐 한번 보시죠. 목차를 보시면 책 차례에 보세요. 책 차례, 개별법 차례에 보시면 제1부 보상법, 그 다음에 공시법, 감정평가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보상법 안에 법률과 제도가 2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이 제도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약간 플러스 된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뭐 수용유사 침해다, 오늘은 이거 할 겁니다. 오늘은 요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법에 관한 보상법에 관한 이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면 책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뭐 손실보상 총론, 손실보상 강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교수님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저는 무조건 법전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법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전을 보실 때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이라는 법을 만들 때 입법자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있단 말이죠. 법 자체 체계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시법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법도 다 법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 순서대로. 자, 한번 목차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차례 보세요. 차례 1부에 보시면 챕터 1이 손실보상 제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2가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 그래서 제4절에 보시면 제4절이 공익사업 준비 절차죠. 자, 준비 절차. 준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당사자, 목적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끝나면 방식은 투 트랙이라고 그랬죠. 협의에 의한 취득이 있고 두 번째는 수용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핵심은 수용에 의한 취득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9절이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이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실제로 손실보상을 어떻게 해주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불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법 이름이 뭡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절차,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 보상, 그 다음에 나중에 불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득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 절차가 필요하죠. 준비, 아시겠죠? 취득 안에 협의에 의한 취득이 있고 수용에 의한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취득, 보상, 불복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내가 어디 공부를 하는가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앞에는 이제 총론적인 부분이에요. 총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1절, 2절, 3절이 총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 4절이 준비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이 이제 수용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제 9절이 손실보상이고 이게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복 그 다음 끝머리가 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시법. 공시법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 가격의 공시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토지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토지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가 있고 개별이 있다.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표준지 있고 개별이 있다. 자, 세 번째 감정평가법입니다. 감정평가법. 자, 감정평가법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챕터가 3개죠. 1번, 2번, 3번. 법률 이름이 뭡니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든지 직무라든지 의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감정평가업자라고 했어요. 업자.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업자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돼 있어요. 법인 등. 등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감정평가 법인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챕터 2번이 뭐냐면 감정평가사 안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감정평가사에만 해당되는 게 있고 감정평가 법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있고 감정평가 법인 등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보실 때 사라고 하면 사에만 해당되는 거고 법인 등이라고 하면 법인과 평가사를 합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주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어떻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다시 보시면 기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행정고시 기출 표시까지 다 넣어놨어요. 2022년에 감정평가사 기출까지도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어요. 원래 거 빼고요. 그 다음에 쟁점에 똑같이 별표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별표 2개 또는 3개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판례.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 책에도 그랬죠. 이런 박스 판례가 없습니다. 이런 판례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부 다 문장화 시켜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판례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판례는 가장 필수 판례입니다. 필수 판례. 그럼 선생님 여기 없는 판례가 나오면 여기 없는 판례는 최신 판례가 나올 수 있는데 최신 판례는 제가 따로 나눠드려요. 최신 판례하고 이 판례만 정리하시면 돼요. 없는 판례가 나오면 다른 사람은 못 씁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판례 공부를 하실 때 감을 못 평가사 시험 공부하신 이제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질문이 엄청 많이 오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걸 막 물어보세요. 시험이 이제 임박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왠지 그게 시험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귀퉁이에 있는 판례들 있죠. 왜냐하면 시험은 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법리가 나오는 거죠. 법 뒤에 숨어 있는 이치가 나오는 것이 법 자체를 물어보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 자체가 필요한 것은 제가 암기하시라고 합니다. 예, 진짜로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근데 너무 지엽적인 걸 공부를 많이 하세요. 지엽적인 걸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한정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 판례 싹 다 고르라고 그러면 판례만 해도 300페이지는 넘을 거예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거 판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필사로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라는 표현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공시일과 공시 기준일도 구별을 못하고 그 기본 이론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 이론을. 나중에 그 부분 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에서죠. 행정법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 기본서하고 기출사례하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는 아주 2022년도 최신 판례까지 모조리 다 반영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연간 강의 일정은 기본 강의 했었고 그 다음에 개별법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사례하고 제가 1월에 제가 말씀드렸죠. 1월 아니면 연말쯤에 제가 통합 강의를 할 겁니다. 통합 강의, 행정법, 개별법, 교재를 별도로 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과서 형식이 아니 서브노트 형식으로 이렇게 핸드북 형식으로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책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다음에 보시면 시험은 매주 목요일마다 복습 시험입니다. 복습 시험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우면 제가 미리 쟁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해드렸죠. 그렇게 시험 보시면 돼요. 시험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책으로 가셔서 책에 보시면 이제 아까 차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손실보상 제도예요. 그 제목 바로 위에 보세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 1이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 안에 손실보상 제도하고 토지보상법하고 두 가지로 제도하고 토지보상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요건 주로 행정법 기본 강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자, 손실보상의 의의.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특별한 이상이 가해진 경우 공적 부담의 평등.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공적 부담의 평등. 손실보상은 어디서 온다? 평등 원칙에서 옵니다. 11조에서 오는 거예요. 행정소 헌법 11조. 그 다음에 법적 성질, 공권설과 사건설이 있습니다. 공권설과 사건설. 자, 원래 손해전보는 몇 가지입니다. 자, 국가배상도 있고, 손실보상, 결과제거, 부당이득. 이렇게 네 가지라 그랬어요. 국가배상, 손실보상, 결과제거, 부당이득. 이 네 가지 소송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소송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소송은 이행소송. 뭘 달라는 소송이에요. 이행소송, 형성소송. O를 X로 만드는 또는 X를 O로 만드는 소송입니다. 주로 요거죠. 취소소송 같은 거. 그 다음에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소송, 형성소송, 확인소송. 모든 소송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국가배상, 손실보상, 결과제거, 부당이득이 대부분 다 이행소송입니다. 이행소송. 을 달라는 거죠. 그죠? 이행소송. 이행소송의 본안 판단의 대상이 뭐예요? 소송물이 뭡니까? 소송물은 청구권의 전부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청구권의 전부입니다. 청구권의 전부. 요게 소송물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제가 국가에게 돈 달라. 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달라 라고 한 거나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한 거나 차이가 있나요? 뭐 국가라서 깎아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갑이 을에게 돈 달라고 하거나 갑이 국가에게 돈 달라고 하거나 전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즉 소송물로만 보면 이건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이게 사건설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청구권의 전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 행위. 청구권의 전부를 만들어내는 원인 행위. 이거 보세요. 국가배상을 만들어내는 원인 행위가 뭐죠?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죠. 그렇죠?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집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진 거잖아요. 그렇죠? 손실보상의 원인 행위는 뭐예요? 우월한 지에 수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들 다 원인 행위를 보면 전부 다 우월한 지위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소송물을 기준으로 해보면 민사관계이지만 소송물의 원인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대등한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아시겠죠? 공무원의 수용. 아시겠죠? 대등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원인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국가배상, 손실보상, 결과제거, 부당이득은 전부 다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보고 다수설은 행정소송으로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공권설은 원인행위가 공법적이다. 원인행위가 공법적이다. 원인행위가 뭐예요? 손실보상의 원인행위는? 이거죠. 수용, 사용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B. 사건설은 원인은 공법적이나 효과로서 손실보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이 뭐예요? 이거죠. 손실보상 청구권이 뭐예요? 소송물이에요. 소송물. 아시겠죠? 소송물 기준이냐 아니냐.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받고 학설은 그럼 판례는 다 민사소송으로 보죠. 손실보상을. 아시겠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법, 도로법 이런 데 보면 하천이나 도로공사 하려면 수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소송이에요? 하천법, 도로법에 대한 손실보상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아시겠죠? 이제 개별법에 따른 거. 그거 말고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은 가장 대표적인 공법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거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혹시 기억나시나요? 손실보상 청구소송 또는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이런 거 다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얘는 민사소송으로 가고 얘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건인데 토지보상법은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민사소송이고 여기는 행정소송인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하천법이나 도로법 이 법이 자꾸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들의 손실보상이 어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점점 이쪽은 늘어나고 점점 이쪽은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화되어 있다?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법이. 그래서 조만간에 이 판례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한 것도 다 무슨 소송으로 갈 것이다?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법이 개정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이 안 된 거는 여전히 민사소송이겠지만 개정되면 다 토지보상법 준용한다.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저는 다수설에 따라서 공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행정소송으로 간다. 행정소송 중에 뭡니까? 행정은 무슨 소송 있죠?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있죠. 항고소송은 뭘 기준으로 해요? 처분. 얘는 뭘 대상으로 한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니까 손실보상 청구권이 손실보상 청구는 소송물이 뭐야? 손실보상 청구 권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다. 어느 거예요? 이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이제 우리가 그 행정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당사자 소송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이러면 안 돼요. 보상금 청구 소송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럼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증감이라고 한다면 증액 있잖아요, 그렇죠? 증액은 무슨 소송이겠어요, 이거 중에? 증액 청구 소송은 뭐겠습니까? 보상금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더 달라? 예, 이거예요, 이행소송. 아시겠죠? 이행소송. 소송물이 뭐예요? 이행청구권의 전부잖아요. 이행청구권의 전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소송물을 어떤 분이 저분의 위법성 일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뭐하고를 구별을 못한다. 그렇죠.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현재는 특별희생설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공적 부담의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실정법적인 근거, 헌법 23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많은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거기 불가분 조항보다 그 뒤에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우리가 배웠죠.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 보시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난번에 한번 배웠으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한번 보시죠. 헌법. 헌법 23조입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최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3조 1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기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공공복리. 자, 보세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권의 한계를 넘어간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규정입니다. 내용, 한계, 공공복리 적합성을 한꺼번에 어디로 규정한다?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계, 공공복리 적합성을. 그 다음에 23조 3항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3항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과 한계 그리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그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집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면 우리 집 위로는 비행기 못 지나갑니까? 이거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네요. 비행기 지나가는 거는 참아야 되겠죠. 얘가 뭐냐면 내용과 한계 공공복리 적합성이라는 것은 참아야 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참아야 되는 영역. 재산권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사회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수인 영역입니다. 참아야 되는 영역. 그 다음에 그러나 수용사용 제한은 얘기가 다르죠. 수용사용 제한은 공용침해예요. 공용침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어 있다. 여기 내용과 한계 공공복리를 정한다면 얘는 보상을 정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얘는 보상 영역입니다. 보상 영역인데 이게 23조 1항과 23조 3항 사이에 여기는 법률이고 여기도 법률이에요. 여기도 법률. 그래서 23조 1, 2항의 법률과 3항의 법률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계이론은 1항과 2항의 3항의 본질이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분리이론은 나눠진다 이렇게 봅니다. 나눠진다라는 것은 분리이론은 이런 거예요. 입법자가 이 법률을 만들 때와 이 법률을 만들 때 이미 쪼개서 만든다는 거예요. 쪼개서 만들기 때문에 특정한 법률이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못한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기능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제한으로만 기능하거나 아니면 보상으로 기능하거나. 그러나 경계이론은 하나의 법률이 이쪽으로도 기능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게 경계이론입니다. 그럼 사실은 뭡니까?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 법률이 이쪽으로 기능하는지 이쪽으로 기능하는지 나누는지 그 기준이 특별한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계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헌법 23조 1, 2항과 제3항이 본질적으로 같은가 별개인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경계이론은 23조 1, 2항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건 뭡니까?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요. 이쪽이면 참아야 되고 이쪽이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언제 참아야 되고 언제 보상을 해주는가? 그 경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경계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경계를 특별한 희생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희생. 실제 실익은 이거냐 뭐 이건 특별한 희생이고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분리 이론은 완전히 체계를 달리하는 이론입니다. 자, 분리이론 무슨 분리이론부터 볼까요? 분리이론은 1, 2항의 사회적 제한과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양자는 입법 형식과 목적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봅니다. 가장 차이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요거예요, 여기. 자, 사망에서 수용 사용 제한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용 사용 제한은 있고 보상에 관한 내용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분리이론. 자,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을 정할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죠. 의회가 뭘 빼먹은 거예요? 보상을 빼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로는 의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가 어떻게 책임진다? 입법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분리이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그럼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위헌이죠? 위헌이면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됩니까? 갑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의회가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입법을 의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이론은 달라요. 언제 헌법재판소 통해서 의회가 가지고 입법할 때까지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보상을 얼른 해줘야지. 아시겠죠? 보상 규정이. 그래서 법원이 해결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경계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법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수에 관한 규율이 있는데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어서 보상해달라. 그럼 해줘요? 안 해줘요? 사법부가 뭡니까? 자, 보세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법치행정. 사법부는 뭐예요?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을 사법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법원은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야 나는 입법이 없으니까 내가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법이 만들어져야 내가 입법을 할 수 있다. 이게 분리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사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경계이론은 이렇게 가기에는 권리구제가 너무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자라는 얘기예요. 법원이. 자, 그럼 연결을 해봅시다. 분리이론은요.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경계이론은요. 법원이 뭘 통해서? 보상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경계 나에 보시면 특별한 희생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보상 의무화. 자, 손실 보상으로 해결한다. 분리이론 나. 이 견해는 위헌이기 때문에 금전 보상에 관한 입법으로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입법으로.
자, 판례는 대법원은 경계이론을 따르고 있어요. 대법원은 보상 문제로 간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경계이론. 당연히 그렇겠죠.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법원은 어디로 와라? 나한테 와라. 헌법재판소는 어디로 와라? 나한테로 와라. 그러니까 분리이론이죠. 자, 분리이론에 따르면 보상 입법을 통해서 입법자가 해결한다고 하지만 적절한 입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권리구조의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이론이 더 나왔다. 경계이론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왼쪽 위에 참고해 보시면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존속보장은 동그라미 1번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중지시킴으로써 재산권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존속보장은 수용 자체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수용 자체를 중지시키는 거. 이게 존속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보장 또는 보상보호는 수용은 인정을 합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존속보장이고 이게 가치보장입니다.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우리가 지금 경계이론, 분리이론은 뭐와 무엇의 관계예요? 23조 1, 2항의 법률과 23조 3항의 법률, 법률 또는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가 법률에 녹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도.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 똑같아요. 제도가 법률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분리이론에 따른다면 헌법재판소는 이걸로 봤어요. 그럼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보상 안 해줍니다. 잡아야 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경계이론에서 특별한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해줘도 되고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경계이론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불가분 조항의 문제. 불가분 조항은 이 관계가 아니라 사망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서 23조 사망의 수용사용 제한과 보상이 불가분, 결부되어 있는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수용사용 제한 및 법률 정한,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자, 수용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에 관한 규율, 이걸 합쳐서 이제 넓은 의미의 수용이라고 하죠. 수용 사용 제한.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는데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는 법률이 있으면 헌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두라. 불가분으로 볼 것인가, 불가분으로 보지 않을 것인가. 그거에 관한 논의입니다. 불가분 조항으로 보면 무슨 법률이 돼요? 위헌인 법률이 되고 불가분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면 보상 규정이 없다고 위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위헌이 돼요. 위헌 법률. 이거 없다고 위헌이 되진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합헌이 되겠죠. 자, 왜 불가분 조항으로? 사실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왜 불가분 조항으로 보지 않느냐 하면 우리 헌법은 수용 사용뿐만이 아니라 제한까지 보상 규정을 두어라고 하고 있어요. 제한은 뭐냐면 수용 사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재산 가치의 감소 하락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재산 가치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재산 가치가 감소 하락됐어요. 그것까지 손실 보상 규정을 두게 하면 위헌이 되는 법률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헌이 되는 법률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라든지 뭐 이거에 관한 아니면 무슨 폐기장 같은 거 아니면 조그마한 시설 하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혐오 시설 같은 거 하나 들어서면 당연히 손님은 줄겠죠. 그러면 뭡니까? 혐오 시설에 관한 법률을 만약에 특별법을 제정한다. 반드시 무슨 규정을 둬야 돼요? 보상 규정을 안 두면 그 법률이 위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불가분조항 부정설입니다. 학설에 보시면 불가분조항으로 보면 모두 위헌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용 침해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걸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그렇죠, 뭐 보상 규정 안 넣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의적인 입법이 되겠죠.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1, 2항 사망의 경우에는 경계이론, 아시겠죠? 경계이론. 그럼 경계이론에 따른다면 어느 쪽이 보상 문제가 생겨요? 사망이 가야 보상 문제가 생기겠죠. 사망에 가려면 무슨 희생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사망으로 넘어가서 보상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사망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 반드시 뭡니까? 법률에 보상 규정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헌적인 법률이고 위헌적인 법률에 기해서 수용이 이루어지면 위법한 수용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6페이지에. 자, 손실보상의 요건입니다. 이건 외우시라 그랬죠? 자, 공제적생손입니다. 공공의 필요, 재산권의 적법한,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공제적생손입니다. 5가지. 10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0페이지 넘겨보시면 수용유사 침해 보세요. 공제, 적이 아니라 위법, 뭐가 없어요? 5번째가 없죠. 그 다음 수용적 침해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손이 없죠. 그 다음에 8페이지 넘겨보세요. 8페이지에 제목 보세요. 보상 규정이 없는 수용. 보상 규정이 없는 거니까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뭐다?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아시겠죠? 5가지. 자, 공제, 적,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이 다 구비돼. 잘 보세요.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정말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관한 적법한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손실보상 돼야 안 돼요? 요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분은 이래가지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손실보상을 청구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금 봤던 1, 2, 3 중에 하나로 넘어가겠죠. 그렇잖아요. 방금 봤던.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보상 규정이 없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 규정이 없으면 이 손실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다 있어야 돼요. 얘가 없으면 뒤에 있는 1, 2, 3번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얘가 있어야 돼요. 손실보상 규정 존재가. 이게 바로 손실보상 또는 수용보상입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요? 다 있고 보상 규정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이견이 없어요. 학설 대립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없어지니까. 아시겠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어요? 뭐는 있으나
수용 사용이 가는 규율과 보상이 가는 규율. 이게 1번이에요. 아시겠죠?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은 어떤 경우예요? 위법한 경우죠. 이게 2번이에요. 적법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수용적 침해 보상은 뭐예요? 의도, 비의도. 비의도. 얘가 3번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론 요거인 경우에는 얘도 없어요. 요거인 경우는 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없어요. 왜 없느냐? 공제적생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의도하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자, 외워두시고, 자, 첫 번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 필요. 공공의 필요란 일정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서 재산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봤죠? 수용 유사 침해든 수용적 침해 보상이든 공통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뭐는 공통이에요? 요거 공제. 특별히 이건 세 개는 똑같아요. 세 개는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똑같잖아요. 요거 하나. 이거 어느 게 나와도 똑같아요. 그러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제적 생손, 이건 시험에 나와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 규정이 있으면 그 보상 규정이 해석론으로 가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수용 유사나 수용적 침해 보상할 때 이 목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공은 뭐예요? 재산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고 뭘로 판단한다?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다. 자, 구체적으로 공공의 필요 여부는 공익과 사익 간의 형량을 통해서 판단한다. 비례 원칙. 그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불가피한 경우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다. 자, 두 번째,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재산권은 현재로 보호받는 개인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고, 공용 침해는 수용 사용 제한. 수용 사용 제한 안에는 사용 제한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공용 침해라고 부르든지. 자, 수용은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은 일시 사용, 제한은 수용 사용 이외에 재산 가치 감소 하락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요거 말고 요 뒤에 무슨 법 배울 거예요?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에는 수용하고 사용만 나오고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에 관한 보상 규정은 없어요. 토지보상법은. 그럼 제한이 나오면 토지보상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겠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법 의도적인 세 가지예요. 하나, 둘, 셋. 쪼개보겠습니다. 적법. 두 번째 의도. 세 번째 공권력. 적법, 의도, 공권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제가 특별한 희생은 행정법 기본 강의할 때는 오른쪽에 보세요. 양가로 2번에 검토 요것만 써드렸어요. 근데 원래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답안지에는 이거 다 쓰실 필요 없고 오른쪽에 검토만 쓰시면 돼요. 검토만 쓰시면 돼요. 설명은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 기준설. 형식적 기준설 중에 개별행위설. 이게 첫 번째 나온 학설이에요. 이게 형식적 기준설. 설명만 들으세요. 오른쪽에 검토만 쓰시면 돼요. 답안지에는. 자, 형식적 기준설은 뭐냐 하면 소수냐 다수냐에 따라서. 자, 전 국민이 이렇게 있어요.
제한을 받는 사람이 소수면 특별한 희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한을 받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머릿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형식적 기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형식적 기준설이고 이게 개별행위설이에요. 다수 소수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온 학설입니다. 이걸 비판하고 나온 학설이 실질적 기준설이에요. 머릿수로 셀 것이 아니라 재산권 침해 정도 아니면 재산권 침해의 모습 또는 성질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 요게 1설이 첫 번째 나온 학설이고 요게 2설이에요. 비판하면서. 그래서 재산권 침해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중대설. 중대한 침해냐. 그다음에 목적 위배설. 재산 가치의 원래 사용 목적으로부터 이탈되었는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새가지고 집이 비가 새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해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공사를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집인데 막 비가 막 새요. 집이에요, 아니에요? 재산가치의 사용 목적으로부터 이탈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목적 위배설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나온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기준설은 원래는 개별행위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기준설이 나왔고 형식적 기준설을 베이스로 하면서 실질적 기준을 합한, 그러니까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의 어떤 절충설, 절충설이 특별희생설이에요. 그래서 특별희생설은 이렇게 형식적 기준설 밑에 두시기도 하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특별희생설 이렇게 설명도 하십니다. 특별희생설은 그게 저는 옳다고 봐요. 특별희생설은 형식적 기준설이라기보다는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결합한 학설입니다. 절충설이에요, 일종의. 자, 이 견해는 특정한 집단이 타인에게 불평등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게 형식적 기준이에요. 또한 타인에게 요구되지 않는 수인할 수 없는 희생. 오른쪽에 보세요. 수인 한도설에 보시면 수인할 수 없는 요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인 한도설과 형식적 기준설을 결합한 게 특별희생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학설은 이제 종합하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 기준설 중에 특별희생설과 실질적 기준설 중에 중대설, 목적 위배설을 결합한 것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근데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이게 설명을 들으신 거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만 외우세요. 요거 검토만. 그 다음에 존재.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규정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일 보상규정이 없다면 학설의 대립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제4절. 그 일반론이라고 하는 그건 편집이 잘못돼서 잘못 들어간 겁니다. 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완. 보완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상 규정 없을 때 요거예요. 자, 두 번째가 수용 유사침해. 자, 적법이 아니라 뭐 위법. 세 번째 수용적 침해 보상.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1번하고 3번. 특히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1번하고 3번. 2번이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은 왜 별로 안 나왔을까요? 위법한 침해인데 왜 별로 안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위법하면 많은 경우가 뭘로 해결되니까? 손해전보 안에는 손실보상 말고 뭐도 있어요? 국가배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배상으로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이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위법이면서 뭐 해야 된다? 무과실이어야 돼, 무과실. 아시겠죠? 위법 과실이면 어느 걸로 해결합니까? 지금 제목이 뭐예요? 보완이잖아요, 보완. 보완이라는 건 뭡니까? 보완이라는 것은 국가 배상과 손실 보상이 그것만으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 배상으로 담보가 되면 수용 유사 침해 보상으로는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항, 2항, 3항 하겠습니다.